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법 강성빈입니다.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가 되게 금방 간 것 같아요. 많이 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유난히 좀 체력이 떨어졌어가지고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좀 할 일로 밀어놓고 많이 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들 잘 되어 가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 수요일 시간에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딱 8번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진행하는 이 과정이 촬영을 같이 병행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도를 좀 리셋해서 아예 새롭게 좀 커리큘럼을 구성해서요. 여러분이 남은 8주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회독을 하실 수 있을지 구상을 좀 해봤는데, 자, 그래서 커리큘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는 초단기 12시간 동안 개념 정리 한번 다 해보고, 우리 계속 하셨던 것처럼 주당 많이는 못 푸니까 10문제씩이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만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전체 핵심적인 내용의 문제를 복습하는 식으로 갈 거고요. 시즌 1, 2로 일단 형식적으로는 구분했습니다. 날짜 보시면은 시즌 1, 2 구분의 기준을 아실 거예요. 시즌 1은 국가직 대비해서 한 번, 그 다음 시즌 2는 국가직 끝나고 다시 지방직 대비해서 한 번, 공교롭게 딱 8번씩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가직 대비하는 과정은 6 플러스 2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매번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늘 막 조금 늦게 끝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5시간을 한 번 정도 더 사용할지라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 동안 우리가 여러분 받으신 제 교재 서브 노트이기도 해요. 요약 노트이기도 하고요. 그 요약 노트를 통해서 전체 핵심 포인트를 한번 돌리고, 어떻게 보면 12시간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거인 만큼 정말 어려운 개념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개념 정리의 목적은 이거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체크하세요를 짚어드리는 식으로 정말 스피디하게 좀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6번이지 문풀 1시간, 그 다음에 개념 정리 2시간, 이렇게 3시간을 구성할 거여가지고요. 딱 12시간 동안 정리를 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도 12시간 동안 이거 다 정리하실 수 있으면은 무조건 합격하죠. 지금 여러분이 오랜 시간 반복 회독을 해오신 이유가 요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하루 전날 3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1회독 돌리실 수 있고, 시험 일주일 전날 하루 투자해가지고 행정법 한번 돌리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 게 오늘 기억 안 나는 거는 뭐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많진 않겠죠. 최소한 90점 이상은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6회 한번 돌리고 나서는 약간 고민 중이긴 해요. 2회 동안 4시간, 진짜 짧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돌릴지 아니면 진짜 약하신 부분만 뽑아서 돌릴지, 이거는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다 프린트로, 그러니까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교재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강의 중에 서브 노트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서브노트 내용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만 띄워놓고 항상 기본서로 공부를 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서브노트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매 시간마다 프린트 나눠드리니까요. 가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기본서로 보셔도 돼요. 어느 교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는 매주 10문제씩 지금 했던 것처럼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6주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목표는 소송 요건 다 끝내는 거였지만 매우 무리수였죠. 대략 대상 적격 정도 보고 뒤에 날림으로 확 치고 넘어가고 끝났는데,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다시 소송 요건부터 좀 천천히, 워낙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번 시간에 항고 소송 한번 돌리고,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행정소송인 당소, 행심, 그 다음 행정법 통론 다 한번 돌려버리고요. 요렇게 2주 동안 돌리는 거에서 나오는 문제가 대략 한 7, 8문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3회차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거긴 하지만 다시 리셋해서 좀 진행되는 것만큼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작용법을 3회차에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 대략 한 6문제 정도 나오죠.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내용도 제일 어려운 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가장 좋은 단원들인 4단원, 5단원, 실효성 파트 통상 아무리 못해도 2개에서 3개 나오고, 절차법, 정보공개법은 미니멈 2문제죠. 하나하나씩은 무조건 나오니까 요렇게.
그럼 벌써 맥시멈으로 잡아버리면은 14, 17, 19. 요거는 한둘. 요렇게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1월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아직 좀 회독이 부족한 상태다. 인간적으로 내가 다 보진 못할 것 같다. 손실보상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가장 가성비 떨어지거든요. 양 많고 어려운데 잘 안 나오고 나오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법으로 한정돼 있는 것만큼 혹시나 좀 단기 합격을 지금 목표로 아직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항고소송 개관부터 한번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 그래도 개념 정리 빠르게 하는 거긴 하지만 빠지는 건 없이 웬만큼은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행소 자체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주관적 소송, 하나는 객관적 소송. 네,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을 주관적 소송이라 그러고 나랑 아무짝에 관련 없는 소송을 객관적 소송이라고 부르죠. 주관적 소송이 다시 항고 소송과 당소로 나누어지고 항고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당소는 처분 외의 공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객관적 소송은 민중 소송이랑 기관 소송 두 개만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출제가 거의 안 되죠. 그래도 아예 버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조문 좀 읽어두시면 충분해요. 한 두세 개 조문밖에 안 되거든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딱 그거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후자죠. 그거가 제일 중요한 조문. 그걸 열기주의라 그러죠. 아무나 제기하지 못하고 법률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항고 당소랑 가장 크게 다르죠. 항고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당사자 소송은 심지어 그거조차 없죠. 그냥 아무나예요. 원고적격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열기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의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중기관 소송에 대해서는 조문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전부 다 항고소송 내용이나 당소 내용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다 준용시킨다.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항고소송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관 파트에서 기억하실 거는 한 두 개 정도죠.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은 세 가지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취소, 무효, 부작위 있잖아요, 여러분. 저 그런 거는 그래도 형식석을 한번 적어만 보고요. 자, 근데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는 소송의 제도가 있죠.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쌩깐다. 그때 판사님 허가해라라고 명령하는 판결해 주세요라는 거 가능한가요? 이런 걸 무슨 소송이라 그러죠? 의무 이행 소송이라 그러죠. 그거 없다. 의무 이행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으면 훨씬 좋지만 그거 대신에 부작위 위법이 규정돼 있는 거고 대신에 의무 이행 뭐는 있죠. 소송은 없고 정확하십니다. 심판은 있죠. 훨씬 더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인 요거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우리 집 앞에 건축 허가 하지 못하도록 판결해 주세요라는 거 되나요? 뭐뭐 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해달라 이런 거를 예방적 금지 또는 부작위 소송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우리나라 법제상 소송이든 심판이든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 없고 심판도 없다. 간혹 얘네들은 꽤나 그래도 등장하는 주제니까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전체적인 이 항고소송의 출제 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밑에다가 적어만 볼게요. 첫 번째, 소송 요건 7가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소송 요건 갖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재판 어떻게 할지 심리를 해야겠죠. 심리와 관련된 부분.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대부분 민사소송법 내용인데 어려운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안 볼 수는 없죠. 그 다음 심리를 마치면은 결론을 내는 판결을 때려야 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 보면은 취소 소송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효, 부작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계획상으로는 오늘 열심히 달려봐야겠지만 첫 타임 때 소송 요건에 굵직한 체계들 한번 잡아보고 두 번째 타임 때 예맵 출제 포인트만 짚어보고 세 번째 타임 때 문제 푸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 안 낸다고 하면서 오늘도 좀 지금 과한 진도를 잡은 것 같긴 한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가보실게요, 여러분. 혹시나
그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것만큼 디테일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렇기도 하고 강의의 목적 자체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개념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구석있게 앉아있죠 여러분. 올라가기 귀찮아가지고 항상 강의실에 좀 일찍 가고 항상 쉬는 시간에도 저기 앉아있으니까요. 편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지요. 질문 가지고. 자, 그럼 소송 요건 첫 번째 대상 적격부터 가볼게요. 자, 항고 소송은 오직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처분 등이라고 우리 행소법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등이냐면은 처분 플러스 뭐까지 되니까요. 정확하십니다. 행심의 재결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분 등은 재결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럼 먼저 첫 번째 처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본 거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처분의 개념 요건 4가지. 요거는 진짜 바로 튀어나오실 정도는 돼야 되죠. 어떤 행정작용이 처분인가요? 4가지 요건. 행정청이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규율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권리 의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야 해라 라든지 내가 어떤 지위를 주겠다라든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공권력적 행위더라. 이 정도는 아주 쉬운 내용으로 잘 아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쟁점들 몇 개만 짚어볼게요. 자, 행정청만이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 아닌 애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참고로 여기는 이론 판례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제 서브노트에 있는 얘들로 몇 가지만 적어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한국 마사회 같은 공기업, 행정청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공기업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판례였죠. 마사회가 자기네 직원 뭐 징계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몇몇 가지 수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그런 예그잼플 몇 개만 적어볼게요. 다음 원칙적으로 여러분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떻게 해야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그걸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 의사는 의회가 표시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표시하죠. 그래서 원래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외 판례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에 그랬나요? 지방의회 내부 사건. 의원을 제명했다든지 징계했다든지 의장을 선임했다든지 반대로 의장을 불신임했다든지 이런 내부 사건에 있어서는 지자체 장과는 전혀 무관한 지방의회 내부적인 어떤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그런 인사상 관련된 처분들은 다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어서 항고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행위여야 된다. 또 방금 반대로 여기도 처분이 아닌 애들을 기억하셔야 되죠. 추상적 사건을 규율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그러니까 행정 입법 같은 입법을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 부르나요?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죠.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추상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불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추상적이어서 처분성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입법인데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정확하십니다. 또 언제나 이놈의 법은 예외가 있잖아요. 바로 두밀분교 폐지 조례 같은 처분적 법규 명령이 바로 출제 포인트죠. 그거 사례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적 법규 명령. 말씀으로만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 딱 2개만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두밀분교 폐지 조례 하나. 두 번째 이 의약품은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고시로 정한 약제 급여 목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그렇게 올렸는데요. 거기 엑셀 파일 딱 보니까 이 의약품은 약제 급여 된다. 그러니까 의보 된다. 요건 안 된다. 그 자체로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으로 본 대표적인 사례. 지금 리딩 판례들 몇 개만 지금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 여기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더라. 여기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론 판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풀어보실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행정작용이 분명히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립니다.
근데 그 행정작용의 근거가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처분이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넷밖에 없잖아요. 행규에 규정돼 있든지 뭐든지 그딴 건 전혀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함정이죠. 그 다음에 공권력적 행위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행정작용이 처분 개념에서 빠져버리게 되죠. 대등 당사자 간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 하나는 공법상 계약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행정 지도. 그쵸? 얘네 두 개는 처분성 없죠. 동시에 처분성 없다는 말은 공권력적 행위 아니라는 말은 기본권 건드리지 않는 거고 조금만 확장시킬게요. 판례는 없지만 이미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설적인 내용으로서요. 공법상 계약과 행정 지도에 법률 유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말 법 없어도 얼마든지 계약 체결할 수 있고 선생님 해주세요 할 수도 있다. 왜? 공권력성 없어서 기본권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분 개념 다시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거부 처분이 들기 위한 요건. 어떻게 해야 신청을 받아들인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될 것인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 3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요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처분을 신청해야 되죠, 먼저. 그냥 이거 해달라고 아니고 나는 처분을 신청했어야 되고,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처분은 무조건 이 말에 들어가야 되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땡땡상 땡땡상 땡땡권 뭐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정확하십니다. 요게 있어야죠.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은 문자 그대로 법을 읽어보니까 신청권 있네라는 내용. 그 다음 조리라는 말은 상식 정도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죠. 우리 많이 나오는 빈출 판례, 지난주에도 보신 판례 있잖아요. 내가 포털 사이트에서 내 주민번호 털려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에 주민등록법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거 거부 처분인가요? 그냥 거부 행위인가요? 거부 처분이죠. 왜냐? 법상 규정은 없지만 상식상 해주자. 뭐 이런 사례들. 결국 다 여기도 사실관계가 되는데, 이론 판례 기억하실 건 하나. 대체 법규상 신청권은 특히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건지 아니면 법을 해석해서 일반 국민 누구나 이거 신청할 수 있구나라고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일반 추상적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원래 처분성 있는지 없는지는 다 케바케로 판단하잖아요. 교과서적 표현은 개별적 구체적으로요. 그치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만큼은 일반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개별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면 은근히 헷갈립니다. 개별 구체란 말이 워낙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내가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올 권리까지 있어야 신청권이 있는 거다. 대답만 들을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된다. 응답을 들을 권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판례 표현으로 대답이라고 표현 안 하죠. 응답 받을 권리면 충분하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판례 표현 조금만 쓸게요.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까지 얻을 권리를 가질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헷갈리시기 좋을, 그래서 지난번에 본 거 하나만요. 입찰과 관련된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자,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입찰 방식으로 어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었나요? 작년에도 기출됐죠. 공사 처분 중에 뭐죠? 사법상 계약이죠. 그냥 조달행정,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싼 놈이랑 계약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국가가 어떤 조달행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뛰었는데 누가 장난질을 쳤더라 그랬더니 너는 일정 기간 대한민국이나 어떤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더라. 요거는 무엇으로 보나요? 요건 처분으로 보죠. 다만 최신 판례에서만 공기업이는 계약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럼 구분하냐? 케바케다. 그리고 최신 판례 정리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던 변경 처분. 셋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죠. 하나는 감액, 하나는 증액,
하나는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리는 적극적. 자, 어차피 제소기간 때 또 볼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해버릴게요, 여러분. 감액 처분은 언제나 이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일부 취소다. 원래 했던 처분을 일부 까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1000만원짜리 처분을 했는데 야 500 내가 까줄게. 1000을 500으로 바꿔주겠다. 요게 바로 감액 깎아주는 경정처분이죠. 자, 근데 내가 500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좀 익숙하신 표현일 거예요. 뭘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쵸. 500으로 변경된 당초 처분. 즉, 이 1000을 500으로 바꾸는 감액 변경 처분이 있으면은 이건 없고 요게 500으로 바뀌죠. 요거 날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제소기간의 스타트가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에서의 안날도 요때가 아니라 요때부터 90일인 거예요. 요걸 취소하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절대 변경 처분부터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증액 경정 처분에선 언제나 흡수 소멸 요 두 단어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무슨 의미였나요? 그림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죠. 원래 500 내라라고 했다가 야 그거는 그거대로고 플러스 500 더 1000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그림에도 답이 나와 있다시피 원래 500은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 있나요? 증액 경정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죠. 따라서 내가 원래 500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투고 싶으면은 원래의 당초 처분을 날려달라고 못합니다. 왜냐면 없잖아요. 이미 들어가 버려서. 따라서 흡수 소멸된 얘가 아니라 흡수한 얘를 다퉈달라. 즉 증액 경정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고, 제소기간도 요때로부터 90일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수험에선 주로 감액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증액은 좀 덜 나왔습니다. 다음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요. 적극적 변경 처분. 요 두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적극적 변경이란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위에 두 개처럼 기존 처분에 더하거나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건데, 자, 전혀 다른 걸 바꾼 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는 조금만 바꿔가지고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했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종전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정도로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한 거다. 즉 완전히 대체한 거 아니다.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판례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속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내가 A 처분을 했는데 A 처분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새로운 처분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A 처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후속 처분을 날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종전 처분이 없으니까요. 대체됐으니까. 딱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대체됐는지 안 됐는지. 반면에 대체 안 됐으면은 종전 처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변경 처분에 의해 그냥 변경된 채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 처분을 날려달라고 해야 되죠. 아직 기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교수님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판례인 만큼 요거까지 좀 잘 정리해 두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처분 등에서의 처분이었다면은 조금 어려운 주제인 재결 파트. 일단 재결에서 기억하실 거는 스타트 지점이 여기죠. 우리나라는 행소를 걸 때 행심을 꼭 먼저 거쳐야 되냐 안 거쳐도 되냐. 어떻게 보면 뒤에 전치 요건과 관련되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행소 걸 때 꼭 행심 먼저 거쳐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죠. 안 거쳐도 되죠. 그걸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죠. 세금이라든지 공무원 징계라든지 이런 경우요. 자, 그럼 임의주의 기준으로 해볼게요. 원래 행심 거쳐도 되는데,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데 내가 거쳤다. 근데 졌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소송 가려고 하는데 뭘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의 처분 아니면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행정심판의 재결. 이걸 원처분주의라고 부르죠. 야, 재결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처분을 다퉈라. 그래서 원처분주의. 왜 원처분주의냐? 우리 행소법이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19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만 그럼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죠. 처분이 있었고 행심 걸었고 내가 재결을 받았는데 이 재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소송을 건다. 그때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요게 대상이 되는 거지.
그게 원처분주의다 그 말이죠. 요거를 날려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재결을 날려달라고 취소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조문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죠. 재결 자체에 뭐가 있을 때만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자, 그럼 출제 포인트가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대체 뭐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냐? 개념 먼저 가볼게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는 당연히 원처분에는 없고 옹리 재결에만 존재하는 어떤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처분의 위법 사유를 카테고리화 시킬 때 통상 4개로 나누죠. 주체, 절차, 형식, 그 다음 내용.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행정 절차 거쳐야 되고, 형식상 문서로 나가야 되고, 내용이 뭐 법에 위반돼서 안 되고 이렇게요. 그럼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도 마찬가지로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내용상 하자도 포함을 한다. 요거 자체를 물어봐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된다. 작년인가 9까지 9급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용상 하자를 포함한다. 그럼 계속 꼬리에 꼬리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내용상 하자가 대체 뭔데? 재결 자체에 있는 내용상 하자는 3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죠. 첫 번째, 적법하게 청구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각하시켜버렸다. 그거는 원처분과 전혀 무관한 진짜 위원들이 실수한 거잖아요. 대표적인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죠. 다음에 출제는 거의 이루어진 적 없지만 기각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되지 않더라. 왜냐? 그럼 내가 행심을 청구했다는 말은 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다는 말은 행심위의 판단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재결이 틀렸다고 소송 건다는 의미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행심 재결이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처분이 위법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꼴이 되어서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판례는 없어요. 아마 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통설적인 견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인용 재결. 아니 행심에서 내가 이겼는데 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될까요? 여긴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 하나만 딱 그리시면 끝이에요. 인용 재결 이글젠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A, B 행정청이 있고 얘네가 경쟁하는 관계인데 행정청이 였다가 허가를 줬고 근데 B가 이거를 행심 걸어서 취소 재결을 받아버렸다.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뭘 대상으로 취소 소송 걸어야 되나요? 요거 날라다고 해야죠. 이것 때문에 내 허가가 지금 날아났잖아요. 이게 바로 인용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는 가장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난 분명히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보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 각하일까요? 기각일까요? 이거 최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결론 기억하실게요. if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 없으면은 기각이에요. 각하가 아닙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여부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주의하실게요. 요 깜빡하면 딱 틀리기 좋거든요, 왠지. 그래서 기각이다까지 정리하시면은 대상 적격 굵직한 건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원고 적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좀 덜 지우기 위해서 여기로 좀 가볼게요. 두 번째 원고 적격. 일단 원고 적격에 대해서는 행소법 12조에서 개념 자체를 가르쳐주고 있죠.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다. 그 다음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여러분 처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답하실 수 있어야 하시는 것처럼 법률상 이익이 뭐냐 그것도 나오셔야 돼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을 보니까 개별 직접 구체적인 이익이 도출된다. 그 워딩을 기억하셔야 되죠. 처분의 근거 및 관련 법규에서 도출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 그중 가장 우리가 원고 적격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요거. 개별적 이익. 개별적 이익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땡땡 보호성. 정확하십니다. 사익 보호성이라고도 하죠. 즉 이 법을 해석해 보니까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도 목적으로 한다. 오히려 이 사익보호성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반대말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반대말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랑 똑같은 말 옹리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그젠플 판례들이 굉장히 쉬운 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그젠플 그대로 들어볼게요. 자, 제주도에 있는 강정마을이란 곳은 환경이 깨끗하니까 절대 보존 구역이다. 근데 해군 기지 짓기 위해서 절대 보존 구역을 축소하는 고시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아니 우리 동네 왜 절대 보존 구역을 축소시키냐라고 소송을 걸었고 원고 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절대 보존 구역을 강정마을 주변을 설정한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 보존을 위한 거. 이런 게 바로 반사적 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법이 너의 특별한 이익까지 보호해 줘야만 사익 보호성 인정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배우신 허가 특허 중에 허가는 어디로 위치하고 특허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허가는 여기로 가고 특허는 여기로 가야 되죠. 허가 개념 자체가 뭔데요? 공익을 위해서 잠깐 못하게 했다가 요건 갖추면 원래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 개념 자체가 공익보호죠. 그래서 허가는 허가권자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허권자 이익은 바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더라.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귀찮게 이게 허가인지 특허인지 배우는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냥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소송 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이론적으로 솔직히 원고 적격 이게 끝이에요. 다만 이제 수많은 OX 판례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유형만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거니까 국가기관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검찰총장이 원고 적격이 있냐? 소방청장이 있냐? 교육부 장관이 있냐? 요게 문제가 되죠. 원칙과 예외로 나눠 보셔야 되고요. 지난 2년 동안 예외 판례가 우리 9급 시험에서 연속해서 등장했는데 작년 7급 시험에 굉장히 오랜만에 원칙 판례가 한번 나왔어요. 원칙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국가기관 예를 들어 장관이라고 해볼게요. 그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랑 똑같은 비슷한 판례로 가져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장관이 이그젠플이에요. 교육감에게 야, 뭐 좀 해라고 시킵니다. 자, 이렇게 중앙기관의 장이 지자체 장한테 시킨 사무를 무슨 사무라고 부르나요? 6글자인데요. 땡땡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라 그러죠. 정확하십니다. 기관 위임 사무를 맡긴 거예요. 야, 네가 좀 해라. 이렇게요. 자, 근데 교육감이 계기더라. 뭐 잘 안 한다든지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이상하게 한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관은 소송 걸면 되나요? 야, 해! 하고 똑바로 하면 되나요? 후자죠. 명령을 하면 돼요. 왜요? 기관이임 사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동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무언가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위에서 교육감한테 시키는 식으로 간 거죠. 판서 깔끔하게 하려고 부득이 지금 이게 대등하게 적었지만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식이에요. 즉 명령 복종 관계에 있게 되고 이때 교육감은 독립된 어떤 지자체의 장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하급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급 딱 적으시면 끝이에요. 부하 직원이다 그 말이죠. 그럼 상사가 부하한테 왜 소송을 걸어요? 그냥 시키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명령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걸지 마라. 못한다. 왜 하냐? 야, 해! 이런 끝인데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권익위 사례. 자, 지금 국가기관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인데 그럼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다른 방법이 없다. 비록 국가기관한테 다른 국가기관이 뭐라고 막 하는데 나 저거 제가 하라는 거 하기 싫은데 다툴 방법이 없네. 그땐 부득이 항고소송 걸게 해주죠. 그게 바로 어떤 이그젠플 사례였나요? 다 권익위원회 사례였죠. 권익위가 소방청장한테 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이거 해라라고 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개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오케이, 항고소송이라도 해라. 이렇게 봐준 사례가 2년 연속으로 9급에서 나왔고요. 작년 7급에서 이제 위에 게 나온 거예요. 같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유형 그냥 저것만 놓고 소이익으로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유형 경업자 소송. 요게 허가 특허가 문제되는 사안이죠. 그냥 제목만 적을게요. 허가인지 특허인지.
두 번째 경원자 소송. 경원 관계에서는 내가 허가받으면 너는 거부당하고 내가 거부당하면 네가 허가받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니까 기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그래서 여기 원고 인정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인근 주민 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보존구역 해지시켰다. 지역 주민들이 거는 소송 같은 것들. 여긴 답이 없죠. 다 케바케로 가야 되는 건데 다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그런 개념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고 적격 간단하게 정리하고 세 번째 소외이익. 자, 소외이익의 개념은 뭐냐? 똑같습니다.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말은 소외이익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보다는 원고 적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외이익이 부정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유형화시킨 다양한 판례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원고 적격이 있는데 소외이익이 부정되는 뭐라고 적을까요? 법률상 원고 적격이 있으나 but 소외이익이 부정되는 사례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세네 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가 있죠. 밑에다 적을게요. 첫 번째,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 효과의 소멸. 두 번째, 이미 다 끝나버려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됐다. 원상 회복을 못하게 됐더라. 세 번째, 권리가 침해당한 상태가 해소되어서 이겨봤자 얻는 게 없다. 권리 침해 상태 해소. 마지막, 훨씬 더 항고소송보다 좋은 절차가 있다. 보다 실효적 절차가 존재한다.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 인정될지라도 우리 판례는 소외이익을 부정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이 개념을 외우신다기보다는 여기 각각에 들어갈 리딩 판례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죠. 특히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처분 효과가 소멸된다. 가장 리딩 판례 딱 두 개만 하나 생각해 볼게요. 1번, 자, 처분 효과가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지만 근데 또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사례. 자, 미성년자한테 술 팔다 걸렸다. 맨날 이거죠. 2번 팔다 걸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영업정지 3개월 받죠. 그리고 내가 3개월 다 지났다. 석 달 동안 강제 휴가 받아서 쉬었다. 그럼 영업정지라는 처분 효과는 기간이 경과돼서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미 효력이 소멸된 영업정지를 다툴 소외이익 있다 없다. 그래도 있어야 되죠. 왜요? 다음에 또 내가 위반했을 때 3회 위반이면은 영업 취소되는데 내 전과 날려버리면은 2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받고 끝이잖아요. 이걸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 처분의 가중 또는 전제 요건이 된다. 이렇게 좀 길게 표현을 하죠. 쓰기 너무 기니까 그냥 제재 처분 이렇게만 쓸게요. 소외이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판례죠. 작년 9까지 9급에도 나왔고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이에요. 식품위생법 총리령 시행규칙.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 까보니까 제재처분의 재량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막 섞이죠.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시행규칙인데 내용은 재량준칙이다. 법적 성질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행규에 불과하죠. 우리 판례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죠. 이유는 몰라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행정규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외이익이 인정될 것인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왜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뭐가 있으니까? 대내적 구속력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면은 3번 걸린 양반한테 무조건 영업 허가 취소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봐줬어? 이렇게 될지 모르죠. 막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너에게 닥칠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소외이익이 있다. 두 번째, 위법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 요건 이론으로도 나오기 좋고 우리가 3월 지금 계획상으로는 일주의 최신 판례를 정리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비록 다 끝났지만 앞으로도 또 잘못된 처분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은 오케이, 법원이 나서가지고 그냥 판단을 좀 해주겠다.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소외이익을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쉬운 사례를 해볼게요. 기출된 사례이기도 해요. 어떤 교도소의 수용자가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자, 교도소장의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대상자 지정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처분이죠. 대표적인 땡땡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항고소송을 걸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잖아요. 근데 재판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교도소장이 이제 그럼 내가 녹화 안 해줄게 라고 녹음 녹화 지정을 철회했어요. 자유롭게 이제 면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효과가 끝났으니까 소해이익 없어야 되지만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봤죠.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모르잖아. 만약 이게 위법하다면은 그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야, 그냥 내가 판결해줄게. 판결에서 만약 이거 위법하다고 하면은 행정청 다시는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으면은 반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사실관계 판례는 아니지만요. 이론 판례 새로 나온 걸 좀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물론 요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내가 이제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대상자로 지정했고 소송 계속 중에 석방됐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는 나한테는 접견 내용 녹음 녹화가 있을 수가 없죠. 뭐 다시 깜빵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아니란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해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이론 판례를 지금 제 마음대로 사실관계 만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도 있다라고 봐요. 즉 여러분 꼭 기본서 복습하실 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판례 워딩을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유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동일한 당사자. 그럼 위법한 처분은 꼭 같은 사람 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이그젠플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나갔지만 다른 교도소에 다른 수용자가 또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도 위법하게 접견 내용 녹음 녹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소액이 있다라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포인트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어떻게 보면 위해 가지고 법원이 좀 나서주겠다 정도의 취지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이론 판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실게요. 2020년 최신 판례인데 아직 일행직에서는 안 나왔고요. 군무원 시험에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군무원 소방 이런 데서 나왔던 판례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최신 판례 좀 민감한 애들이어가지고 그 직후나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일행직에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최신 판례들은 다른 직렬에 나온 문제들에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다음에 원상회복을 못한다. 여기도 다 케바케로 보셔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대집행 계고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대집행 실행이 이루어져서 건물 뿌개져 버렸다. 끝난 거죠. 그냥 국가배상 걸어야 되지 더는 소외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또 그런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내가 공장 건설 허가가 취소됐고 이미 철거돼서 날아갔다. 그럼 이 공장 건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날려도 내가 다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기출된 리딩 판례 하나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취소 처분 날려서 내 공장 허가 살려놓고 경기도에 있는 내 공장 허가를 지방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소이익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기타 등등등 여기 파트는 전부 다 사실관계 케이스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더라. 가장 대표적인 거 불법 건축물을 지은 국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시면은 철거 소송 거셔야 되나요? 철거 명령하시면 되나요? 불법 건축물을 우리 지자체에 누가 지었다. 여러분은 1번 민사소송으로 철거 소송을 건다. 2번 철거 명령 때리고 개기면 대집행한다. 당연히 후자로 가면 되죠. 모터로 소송을 걸어요. 귀찮게. 그게 바로 훨씬 더 실효적이고 직접적이고 다이렉트한 수단이 있으니까 항고소송으로 오지 마라는 거가 되죠. 뭐 이거 말고 수두룩하죠. 뭐 과태료, 통고처분 뭐 등등등. 이게 처분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소해이익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소해이익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굵은 소송 요건인 제소기간 가볼게요. 제소기간 일단 일반론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은 모두 다 잘 아실 거니까요. 그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 안날 90일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표를 한번 그렸었는데 이왕 하는 거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셋으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복습하실 때 안날 90일 복습을 꼭 어디랑 같이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랑 같이 복습하셔라.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처분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송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 양반이 뭐 장기 부재 중이라든지 일부러 폐문 부재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게 되나요? 먼저 송달하는 경우에는 처분 문서가 너의 집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도달의 의미는 대체 무슨 의미인데 네가 알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우편물 받으면 도달했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자, 반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 주소를 모르겠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온다. 예, 땡땡 송달해야 되죠. 뭔가요? 공시 송달해야 되죠. 공고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요. 그럼 공시 송달을 하면은 며칠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하나요? 그쵸, 날짜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고 이건 너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죠.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내지 공고,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르죠. 고시 공고. 근데 이렇게 고시 공고하면서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효력 발생 일자 안 찍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때 며칠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정확하십니다. 5일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얘네 둘 구분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소기간 공부하다 갑자기 여기를 왜 왔냐?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소기간의 스타트 지점인 처분이 있으면 안날은 대체 언제냐? 앞에 거랑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네가 진짜 안날.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찐으로 안날이 바로 제소기간의 스타트가 되는 안날인데 그 찐으로 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일일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뇌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도달 받았으면은 안 걸로 추정해 버리죠. 그래서 if 도달이 이루어지면은 넌 진짜 안 걸로 추정해 버린다. 그래서 통상 효력 발생하면 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추정을 깨뜨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이딴 거 안 통한다 그 말이죠. 판사님 제가 우편물은 받아봤는데 진짜 좀 못 읽어봤습니다.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걸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진짜 내가 못 읽어봤다는 걸 증명하면 깨지기도 해요. 물론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받긴 받았는데 내가 지방 출장 중인 동안 경비 아저씨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실제로 이런 사례예요. 그리고 내가 며칠 후에 돌아와서 아저씨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제소기가 끝났던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 그거는 잘 증명해가지고 네 뭐 KTX라든지 티켓이라든지 기타 네 뭐 숙박 저기 기록이라든지 그거 잘 증거 가져와가지고 추정 깨뜨려가지고 내가 경비 아저씨로부터 받은 날짜 기준으로 기산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웬만해서 섬 안 나오니까 기억하실 거 없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자, 현실적으로 안날이니까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효력은 14일 지나면 발생하지만 네가 안날은 언제다? 진짜 안날이에요. 위랑 똑같아요. 요거랑 달라요. 그래서 얘가 제일 헷갈리기 좋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설령 공시송달 후 14일 지났더라도 내가 처분이 있는지 몰랐다. 그럼 아직 제소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날은 물론 있은 날은 보통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고시공고 얘도 잘 나오죠. 얘는 그냥 똑같아요. 저 효력 발생하면은 안 걸로 봐버립니다. 의제한다라고 해요. 물론 모르셔도 되는 표현이지만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를 가져오면 깨뜨릴 수라도 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받으신 거다 이런 거라도 증명하면은 의제는 깨뜨리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걸로 본다예요. 법에선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시공고는 그냥 효력 발생하면 무조건 안 거다. 내가 뭐 통지받지 못했다든지 이딴 거 전혀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제소기간 파트도 대부분 개별적인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는 파트이기는 한데 재밌는 거 몇 개만 그려보면은요 이런 거였었죠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거니까 근데 재밌는 사례 요 날이 안 날이에요. 기본서 순서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기본선 요 내용 아까 서브노트는 요 내용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때 처분이 성립했고요. 결재가 이루어진 거죠. 요때 너한테 처분이 도달됐는데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미리 처분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알지자 써버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과세 처분이에요, 여러분.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 떨어지면은 그냥 은행 어플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뭐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각자 심심해서 들어가 볼 일 없겠지만 나올 때가 되면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했고 우리 집에 등기우편이 좀 더 늦게 날라왔다. 요 날로부터 90일일까요? 요 날로부터 90일일까요? 당연히 요 날로부터 90일이죠. 이 안날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때는 아직 처분은 성립만 했지 효력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요때가 아니다. 요게 재작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경로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통지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 아니다. 요때부터 진행하는 걸로 2심이 봤는데 그거 틀렸다고 깨버린 대법원 판례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세상 살면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막.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법을 공부하면은 재판이 많이 가게 되냐 싶은데 진짜 살면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등장했던 재밌었던 사례죠. 요날이 안날이고 요날이 90일인데 다 지나가 버리면은 처분에 무슨 힘이 발생하나요? 불가 쟁력 발생하죠. 그럼 끝나버렸죠. 근데 이후에 행심을 내가 청구했고 당연히 무슨 재결 나오나요? 각하 재결 나오겠죠. 기적의 논리를 실현한 거죠. 각하 재결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내가 행소 제기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어쨌든 법 조문에서는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험생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판례였습니다. 왜 이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까? 쪽팔리지 않나. 근데 이제 펌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대표님이 이상한 사건 수임해 오시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은 받았고 나한테 시키는데 이제 뭐라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 개소리라도 써야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돈 받았는데. 물론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거지만 당연히 각하인가요? 본안 갈까요? 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랬던 사례가 근데 대법원까지 간 게 하나 있었고 비슷한 사례 말로만 드릴게요. 안날로부터 90일 다 지났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행심 걸 수 있다고. 90일 다 지났는데. 그럼 얘가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증력 한 번 발생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미 뭐 발생한 불가증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소멸한 너의 청구권이 부활하는 것도 아니다. 네, 요 두 가지 다 등장했던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작년 지방직 9급에 나왔죠. 불고지 오고지 특례. 불고지 오고지. 요 개념이 뭐였나요, 여러분? 불고지 오고지. 고지는 알려주다라는 뜻이고 그럼 불고지는 안 알려줬다. 오고지는 잘못 알려줬다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처분을 하실 때 반드시 처분서 뒷면에다가 뭘 갖다 붙여서 보내야 되나요? 너 이거 다투려면 행심 걸 수 있고 행소라는 것도 걸 수 있고 어디다 내고 며칠 내로 제출해라. 그거를 안 했을 때가 불고지, 잘못 가르쳐주면 오고지가 되는데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불고지만 좀 볼게요. 불고지 하면은 이거 행심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제소기간이 바뀌게 되죠? 안날은 아예 적용이 없고요. 그냥 무조건 있은 날 180일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당연히 행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소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자, 그럼 요 규정이 행소에도 적용이 되느냐? 행심은 당연히 적용되는 건데 결론 안 된다. 왜 법 규정 없다. 요게 작년에 9급 이제 지방직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불고지 오고지 특례는 오직 행심만 있대지 행소는 안 됨.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유형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변경 처분 같은 경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상 딱 소변경도 잠깐 소변경까지만 좀 하도록 할게요. 제소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어려운 게 좀 소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 최대한 너무 디테일하진 않고 단순화시켜서 할게요. 소의 변경. 제목 그대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소송을 바꿔버리는 걸 말하죠. 아마 여러분이 여기가 좀 약하신 파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심리 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니까. 근데 제소기간이랑 연결된 부분은 최근에 9급에서도 나오기 시작해서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소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소의 변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정되는 소의 변경이 있죠.
그다음 제소기간 파트에 제가 수업 표명령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 어딨냐면은 서브노트에서요. 제가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변경해 놨나 보네요. 죄송해요. 여기 페이지는 소 변경인 바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소기간도 여기다 적어놨네요. 81페이지예요. 자, 길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정작 그 페이지에는 거의 없고요. 82페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책에 한번 잡아 볼 겸 그림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행소법에 따른 소의 변경은 두 개. 하나는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 하나는 처분을 변경함에 따라서 내가 소를 변경하는 거. 자, 소의 종류의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처분인 줄 알고 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보니까 판사의 눈치가 이거 왠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님 이거 당소로 바꿀게요. 네, 그게 바로 소의 종류의 변경이에요. 뭐 반대도 되고 당소를 항고소송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항고소송을 당소로 바꾼다든지 또는 당소를 항고로 간다든지 또는 항고끼리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를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소기간이랑 뭐가 문제되냐? 제가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그젠플이에요. 요때 처분이 있었고 요때가 90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분이라고 생각 못했고 공법상 계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요때 당소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이 처분인지 공개인지 진짜 헷갈리는 거니까. 근데 90일 지나서 좀 보니까 처분인 것 같기도 하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사님 요거 취소 소송으로 좀 바꿀게요 라고 바꿔버리는 거, 그게 바로 소의 종류의 변경이에요. 자, 그럼 제소기간이 여기서 왜 문제될까요? 취소 글자가 어디 써있나요? 90일 뒤에 써있잖아요. 제소기간 못 지킨 거 아니냐가 문제가 되지만 행소법은 법 조문 자체에서 아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 행소법에 따라 이렇게 변경하면은 네가 바꿔달라고 말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지켰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 소송 건 날, 최초의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초의 소재기시다. 여기는 다 제소기간이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브노트로 봐보시면은 2번의 양과로 3번에 뭐 구소가 처음 제기된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딱 그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소가 옛날 소송을 말하죠. 처분 변경에 따른 소유 변경도 마찬가지니까 워낙에 시험 또 안 나오는 거기도 하고 요건 넘어가고요. 그럼 민소법에 따른 소의 변경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환적 변경, 하나는 많이 나오는 추가적 변경 또는 병합. 자, 교변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처음부터 A, B 처분이 예를 들어 같은 날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90일 지나는 동안 나는 A 취소 소송만 걸다가 90일 지나고 나서야 이거 A는 문제가 없고 B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내가 A 취소 소송 걸었는데 요거 B 취소 소송으로 바꿔버릴게요 라고 하는 게 교환적 변경이에요. 행소법에 따른 변경이랑은 다른 게 취소 소송인 건 똑같잖아요. 소송의 종류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대상이 바뀌어버렸죠, 아예. 자, 그때 비취소 소송이 제소기간 지킨 건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환적 변경은 딱 8글자로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얘의 법적 성질은 뭐냐? 옛날 소송은 더 이상 안 하겠고 구소 취하,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겠다, 신소 제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워딩들은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마 만드셨겠지만 저도 수험생 때 저 8글자로 공부했던 게 아직까지 입에 착착 붙거든요.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자, 그래서 말 속에 답이 있죠. 저렇게 바꿨다는 말은 난 더 이상 A 취소 소송 안 하겠다, 그 소송을 취하시켜버린 거고, 새롭게 B 취소 소송 걸겠다, 새롭게 건 거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비취소 소송 언제 걸었죠? 요때 걸었죠. 결국 제소기간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결론, 민소법에 따른 소변경에 있어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최초의 소제기한 때가 아니라 네가 변경해달라고 신청서를 법원에 낸 날, 변경 신청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소법이랑 다르죠.
그리고 좀 빌드업을 위해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1, 2, 3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아쉽게도 여기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작년 7급에도 나왔고 재작년 9까지 9급에도 나왔고 여긴 꽤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추가적 변경 위에 그림이랑 정말 똑같아요. A, B 처분이 있었다. 근데 요때가 90일이었고 요거 지나는 사이에 나는 A만 취소해달라고 했다. 까지는 똑같죠? 근데 변경의 이름 자체가 추가적 변경이에요. 중간에 뭐 한 걸까요? B도 취소해 주세요라고 추가한 거죠. A 대신에 B 취소해 주세요가 아니라 B도 취소해 주세요. 플러스 B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추가적 변경은 다른 말로 추가적 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두 개를 취소해 달라고 하나의 재판부에 요청한 거잖아요. 재판이 여러 개가 됐기 때문에 병합한다라고 해서 보통은 추가적 병합 이렇게 훨씬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가적 병합에 있어서의 법적 성질은 뭐냐? 똑같아요. 신소재기다. 왜 그러냐? 구소 취한이 일단 없죠. A 취소 소송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새롭게 B 취소만 추가했으니까 신소재기다. 그럼 결론 나오네요. 이 B 취소 소송 본안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겠죠. 요때 기준이잖아요. 요 원칙 판례가 진짜 안 나오다가 작년 7급에 나왔고, 그럼 여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 또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이놈 예외가 뭐가 이렇게 많은지. 예외가 1, 2, 3가 있는데 원래는 1만 볼 계획이었는데 여러분이 지난달에 보신 월간 모의고사에서 예외 3가 나왔었더라고요. 어제 한 수험생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요 판례 나왔네를 마침 어제 봤는데 그제 월요일 날이에요. 자, 그거 본 김에 예외 1, 3 좀 봐볼게요. 예외 1, 3가 거기 다 적혀 있네요. 82페이지에서요. 자,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원이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거예요. 자, A 처분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90일이었고 요 사이에 내가 취소 소송은 걸었는데 90일 지나서 판사님 이거 죄송해요. 취소가 아니고 무효죠. A 처분에 대해서 90일 내려다가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는데 보니까 이거 판사가 무효를 안 보고 있는 것 같다. 취소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 같다. 90일 넘어서 판사님 만약에 이거 무효 아니면은 취소라도 해주세요라고 취소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해버린 거죠. 그리고 심리 파트 하나만 더. 이렇게 무효와 취소는 단순, 선택, 예비적 병합 중에 어떤 병합만 가능한가요? 이건 자주 나오죠. 예비적 병합만. 그래서 이걸 좀 말을 정확하게 한번 써보면은 추가적, 예비적 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말 참 더럽게 어려워지죠. 자, 지금 부득이하게 좀 섞여 있어서 개념이 어려우실 텐데 예비적 병합은 여러분 시험 출제되는 건 하나니까 무효랑 취소는 오직 예비적으로밖에 못해요. 이런 거 될까요? 판사님 A 처분 무효 확인도 해주고 취소도 해주세요. 말도 안 되죠. 중대 명백하면 무효고 아니면 취소잖아요. 이런 걸 단순 병합 둘 다 해달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판사님 무효든 취소든 마음대로 아무거나 그냥 해줘. 이것도 안 돼요. 중대 명백하면 무효고 아니면 취소고. 이걸 선택적 병합.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거. 판사님 먼저 무효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if not 취소라도 해줘.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중대 명백한 하자 있으면 무효 확인 먼저 해주고 그런 하자 없나? 취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양립 불가능한 청구를 순서를 정해서 병합시키는 거를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고요. 예비적 병합으로 병합되는 애들은 서로 모순되는 애들이어야 돼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애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랑 취소는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비적으로만 병합이 되는데 그걸 중간에 추가시켜 버렸으니까 추가적 예비적 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민소법에 따른 소외 변경입니다. 중간에 더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취소 소송 요때 건 걸로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가 출제된 거죠. 이 경우엔 요때 기준으로 보겠다. 왜 그러냐? 우리 판례 이렇게 말하죠. 야, 너가 무효 확인해 달라고 했네. 근데 그 말 속에는 만약 무효 아니면 너 취소라도 해달라고 한 거지? 오케이, 그럼 넌 이때 이미 취소해달라고 말한 거다 라고 해서 그냥 취소 소송 요때 건 걸로 봐서 제소기간 지킨 걸로 봐주죠. 그리고 이런 병합은 엄밀히 말하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배우실 내용인데 여러분, 무효 확인 소송 내가 걸었는데 판사가 보니까 취소 사유밖에 없다. 그리고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갖췄다.
결론 청구기각 무효 확인 판결 취소 판결 뭐 나오죠? 취소 판결 나와버리죠. 왜요? 네가 취소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병합을 한 건데 어쨌든 이 병합한 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 원래 요거까지만 볼 생각이었지만 월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니까 요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비교적 최신 판례고 중요해요. 그리고 요 제소 기간은 아니지만 이 판례 자체는 지금 2년 연속 국가직에 등장하긴 했습니다. 제소 기간 아닌 쟁점으로. 자, 요 날 과징금 처분을 했고요. 동시에 감면 처분까지 두 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90일이었는데 요때 나는 과징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근데 90일 지나서 예비적 추가적으로 감면을 취소해달라고 내가 주장을 했다. 그때 너 제소기간 지킨 건의가 문제가 되고요. 굉장히 나오기 좋은 최신 판례예요. 혹시 이거 월간에서 보신 거 기억하시나요? 이미 좀 아마 시간이 지나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마침 정리했던 내용이네요. 과징금이랑 감면 너무 중요했던 최신 판례죠. 얘네 둘의 관계가 뭔지 2년 연속 국가직에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던 판례고 자, 이 감면 처분은 1번 아까 배우셨던 감액 경정이다 OX X다가 포인트예요. 이거 아까 배우신 감액 경정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감면 처분이 if 감액 경정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난 뭘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죠? 감면 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과징금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소송 걸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 이거는 종국적 최종 처분이고 과징금 처분인 선행 잠정적 처분이다. 바로 어디서 배우신 쟁점? 가행정행에서 배우신 거죠. 너무 중요한 판례예요. 헷갈리기 진짜 좋으니까. 그래서 2년 연속 출제됐던 거는 자, 잠정적 처분이 있고 종국적 처분이 있을 때 뭘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흡수소멸이란 말 또 나와야 됩니다. 뭐가 어디에 흡수소멸될까요? 얘가 여기에 다 흡수소멸돼 버리죠. 잠정적 처분의 개념 자체가 최종 판단 있기 전까지 잠깐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잠정적 처분은 여기 모두 흡수소멸되기 때문에 작년 문제 잠정적 처분을 다투는 거는 소의 이익이 더 이상 없고 요걸 다퉈야 되더라. 헷갈리기 너무 좋은 판례죠. 요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2년 연속. 요 쟁점만 지금 나온 거고 제소 기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모의고사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 자, 그럼 이거도 어떻게 봐줘야 될 거냐? 우리 판례 똑같은 이 문구 가져옵니다. 야, 네가 선행 잠정 처분 취소해달란 말 속에는 종국 처분 취소해달라고 말한 거지? 요 항상 마법의 키워드죠. 그 취지가 네 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다. 원고를 구제해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요때 기준으로 봤어요. 그게 지금 8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예외 3번이죠. 선행처분 제기일 기준. 왜냐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에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돼 있더라. 물론 이런 워딩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냥 취지 포함이 포인트죠. 자, 그래서 예외 3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지만 이게 얼마나 나오기 좋을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2번 연속 나왔는데 꼭 제소기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소송 조건 굵직한 건 끝났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피고 적격부터 좀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 쉬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꼬사리에 있으니까요. 찾아오시면 됩니다.